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23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이죠. 23년 경제정책 방향 해가지고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1년 동안 우리나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것들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다주택자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좀 악의 물이고 다주택을 규제해야 되고 사실상 전 국민이 1주택자화가 돼야지 좋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바뀐 겁니다. 다주택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 주겠다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그동안 엄청나게 높게 올렸었죠. 원래는 1%, 2%, 3%입니다. 6억 이하는 1%, 6에서 9억 사이는 2%, 뭐 9억 초과는 뭐 3% 이랬는데 그 중간 2%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해가지고 아주 막 계산할 수가 없게 바꿔놨는데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2주택이 되면은 막 취득세를 8.8%를 내게 하고 뭐 3주택이 되면은 뭐 13% 내게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 중간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4주택인 사람들은 4.6% 내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막 중간중간 바뀌고 법인은 막 13% 내게 하고 막 이랬던 적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단순화하자. 그래가지고 1주택자나 2주택자는 그냥 일반 세율로 하고 3주택자들부터는 4%만 내라라는 거죠. 4%만. 그리고 4주택자 그리고 조정지역 그러니까 뭐 사실상 서울이죠. 4주택자거나 조정지역에 있는 뭐 3주택자들은 6% 정도만 내라. 그리고 이제 하나 바뀐 게 법인. 법인들은 사실상 지금 주택을 아예 못 사게 해놨는데 종부세도 엄청 높여놔서 우선 취득세는 6%로 반절 낮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해서 지금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일반적인 과세로 해가지고 최대 뭐 4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9.5% 내는 게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플러스 뭐 30%를 더 더해서 82%를 냈었단 말이죠. 최대. 근데 이거를 빼고 맥시멈 그 일반 과세로 바꿔준다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걸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년 동안 양도세 중과가 없는 셈이고 그리고 2년 뒤에는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법을 아예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양도세 중과는 없어지는 거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24년에 어떻게 국회가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압도적으로 또 한쪽이 장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그냥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사실 거래량이 뭐 3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래 자체가 거의 중단된 상태고 그러면 뭐 관련 산업부터 해가지고 다들 지금 뭐 힘들거든요. 가뜩이나 경기 침체 불황이 온다고 하는데 이 건설업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부동산 산업도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거래 자체가 안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후속 작업들이 다 안 되는 거죠. 뭐 가구도 안 팔리고 뭐 도배장판 업체들도 다 힘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량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에서 사겠느냐 안 살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 누가 이 분위기를 개선을 시킬 거냐 아니면 누가 선봉했을 거냐라고 봤을 때 정부도 다 알죠. 다주택자 말고는 없다. 이분들이 그래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뭔가 리스크를 안고 뭐 내 돈을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규제하던 거는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끄집어내서 거래를 시키고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도 이제 반등인가? 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면서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분양 및 주택 입주권에서도 많이 바뀌었는데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중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된 게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1년 미만이면 45%만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 피가 붙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은 없는 제도지만 그래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유도를 한다는 거죠. 1년 안에 팔면은 번 돈의 45%만 세금 내시고 1년 이상이면 폐지라는 겁니다. 폐지라는 건 뭐냐? 요 45%가
6에서 45%. 요 일반 과세의 비율의 가장 최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중과라기보다는 1년 안에 팔면은 요 양도세 최고 세율을 때린다는 거고 1년이 넘으면 그냥 일반 과세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피를 1,200만 원 붙여서 내가 팔았어.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세율이 6%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만 원 양도세 내고 1,1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분양권 투자해가지고 한 1,000만 원만 붙여서 어떻게 팔 수 없나? 라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 어차피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청약을 받을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지금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제가 좀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 좀 해주세요. 지금 건설사들 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저기 부도나고 하면은 그게 또 채권 시장 뭐 금융권에 또 충격을 줘가지고 또 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막아보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도 이제는 1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1년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양도세가 일반 과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를 풀어주고 주택도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은 지금 샀다가 1년 뒤에 만약에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이 있다면 요번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 1년 뒤에 일반 과세로 팔고 나올까? 잠깐 단타를 칠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든 꼬시려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줬는데 지금 규제 지역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나와요. 아예 0%인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세를 빼주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아예 제로니까 이것도 지금 자금 경색이 딱 막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30%만 풀어줬어요. 30%만 풀었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도 좀 이게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30%만 푼다는 거는 30% 줄 테니까 예를 들어 전세가 막 한 50%에 맞춰놨어. 그러면은 30% 대출해 줄 테니까 플러스 20%는 네 돈을 넣어가지고 뭐 돌려줘라 뭐 이런 얘기인가? 근데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어떤 특정 집에서 30%만 받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이 어떤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 거기다가 지금 DSR이 있는데 그러면 이 DSR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LTV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들한테는 소득이 높은 분들은 뭐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돈을 빼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규제하고 이 DSR 규제도 여전히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실수요자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건 이건 것 같아요.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그게 1월 중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뭐 보통 이런 것들은 설날 전에 나오거나 설날 직후에 나오거나 막 이러는데 뭐 빠르면 지금 설날 전에 나오겠죠. 설날이 월 말이니까 1월 중에 하겠다는 거는 아마 뭐 1월 뭐 한 중순쯤 그쯤 나오지 않을까. 그럼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지금 서울을 푸냐 안 푸냐를 고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남이나 뭐 성남이나 과천, 광명 이런 데들은 이번에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도 일부 지역들, 뭐 강북의 뭐 일부 지역들이 지금 뭐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번에 꽤 많이 해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1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2월이나 3월에도 거래량 증가가 보이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해제들을 더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거죠. 지금 그 청약을 받으면 분상제 뭐 이런 데들을 보면 뭐 공공주택 이런데 실거주랑 뭐 전매 제한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진짜 실거주자들만 딱 무주택 실거주자들만 뭐 어떤 뭐 투자 뭐 이런 재테크 생각하지 말고 가서 사세요. 그런 사람들만 받으세요라고 해서 청약률을 좀 낮추려고 했던 규제죠. 그래서 실거주도 막 한 3년씩 시키고 전매 제한도 막 5년, 10년씩 막 하는 게 있었어요. 또 10년 동안 못 파니까 진짜 여기서 10년 동안 애 키울 사람들만 들어와. 막 이랬던 건데 지금은 청약률이 엄청 낮아졌죠.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반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제가 있는 게 오히려 지금 청약을 방해한단 말이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 규제 때문에 못 사겠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과거로 환원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사진이 둔촌주공인데 둔촌주공은 지금 실거주 의무도 있고 전매 제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이거를 막 6년 8년 동안 못 파는데 옆에 단지 가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이게 과연 소급 적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타이밍 안 놓치고 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의문인데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상대적으로 풀어주는 거니까 뭐 그런 건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사실은 그동안 많이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거나 뭐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그러니까 이 대출을 못하게 막아놔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아이 학교 뭐 학자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 갑자기 큰 병이 걸린 분이 있어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도 뭐 1억 제한, 뭐 2억 제한 뭐 이렇게 딱 걸어놨었는데 이제 이런 걸 다 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장 큰 건 이거겠죠. 전세보증금 반환하려고 할 때 보통 대출들을 받으시는데 그때는 뭐 이제 막아놓은 것들을 다 풀어서 그냥 LTV 규제에 맞춰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1주택자라고 하면은 LTV 규제가 뭐 사실상 거의 없어졌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9억 이하의 그런 주택들은 특례 보금자리론도 뭐 생기기 때문에 이래저래 대출 규제가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을 사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를 빼주는 것도 막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요것도 있습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를 상황을 봐서 상향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사실 DSR을 풀지 않으면 이 LTV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실거주자든 다주택자든 누구든지 간에 좀 집을 사서 거래량을 좀 활성화시켜줘라. 그걸 바라는 게 지금 정부의 속마음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격도 많이 낮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유세 자체가 다 공시가격과 연동이 되는데 이 공시가격이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죠. 거의 뭐 연평균 뭐 15% 20%씩만 올랐던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공시가격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세금을 좀 보유세를 낮추겠다. 그리고 이제 산출 과정이 좀 불투명한 게 있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시간을 좀 달라라고 먼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도 더 낮춰주겠다. 할인을 더 많이 해가지고 당장 올라간 공시가격을 바로 낮출 수는 없으니까 그걸 낮추는 동안 할인가를 많이 적용해서 과거의 수준으로 세금을 좀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연구 용역을 조금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은 할인가로 적용을 해드리고 나중에 낮추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실질적인 뭔가 변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그 바라보고 있는 게 이거죠. 안심전환대출은 요번에 이제 거의 마감이 됐는데 연말에 끝나는데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금액대도 낮고 뭐 소득 제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1, 4분기 중 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이거? 이게 원래 얘기가 1월에 한다, 뭐 연초에 한다 이래가지고 1월에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 4분기라고 적어놨다는 거 자체가 이걸 조금 간을 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 4분기면 3월 31일도 1, 4분기거든요.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1월 1일하고 3월 31일은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뭐 아마 연초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확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되면 9억 이하의 뭐 1주택자 이런 분들은 고정금리죠. 뭐 4.5에서 뭐 4.6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고정금리를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걸로 집을 사세요. 뭐 이게 아니고 기존에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뭐 반환하고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면 그냥 대출 받아서 그 돈을 빼주고 뭐 들어가서 실거주 하시면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가 지금 엄청 급냉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사들이 뭐 부도난다, 뭐 지금 뭐 공급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또 멸실되는 집들은 있는데 또 집을 지으려면 최소 3년 뒤에 입주 아니면 뭐 5년, 6년, 7년 뒤 장기를 봤을 때는 공급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막겠다는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뭐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건축 안전진단도 조금 기준을 많이 낮춰줄 테니까 이제 옛날처럼 뭐 거의 통과가 안 되는 거는 아닐 것이다. 이제 웬만한 좀 노후된 것들은 최소한 1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재건축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은 다 통과를 하자.
그러면 시공사 선정하고 뭐 설계하고 뭐 이러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스타트는 끊어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많은 그 노후 단지들이 아마 안전진단을 하고 뭐 시공사 선정하고 하면서 뭐 지금 설계하고 뭐 정비구역 뭐 언제 나오나 하면서 언론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속도도 좀 조절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집값이 막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계획도 막 안 세우고 조감도 하나만 가지고 막 사전 청약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또 지금 막 이렇게 금리가 막 급등하고 공급이 막 출렁출렁 하는데 이 상황에서 과거 정책을 그대로 가기는 또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죠. 사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정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공급을 할지 조절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어쨌든 토지 보상 완료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해야죠. 여기 사전 청약한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또 요거대로 또 진행을 하겠다. 자, 근데 이게 공공 공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탄이 될 거냐? 이거는 또 여전히 또 의문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 뭐 공공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뭐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지금 뭐 원자재 문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사들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분위기가 과연 순탄이 될 거냐라는 거는 아직은 의문문이 있지만 뭐 내년 초 중순만 되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은 나올 거니까 그때 되면 공공공급도 공급을 쭉 하면서 민간도 최대한 재건축 위주로 열어주면서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그 채권 시장의 엄청난 충격. 요거가 사실 되게 컸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환율 올라가고 뭐 지금 금리 올라가고 할 때도 뭐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걱정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레고랜드 쪽에서 막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금리가 막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쇄작용으로 지금 사전에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설사 쪽, 이쪽에서 지금 사업이 막 막히면서 자금줄이 완전 경색되니까 PF 시장이 막 난리 났는데, 이거를 무너지게 하면 또 더 큰 피해가 생기니까 이걸 빨리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도 자금을 많이 추가로 넣으면서 어떻게든 급한 불 붙은 거는 끄겠다라는 의지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공급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또 이 보고서에 넣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민간 임대 등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들 있죠. 이게 한 19% 정도가 되고 공공임대가 한 21%라고 적어 놨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의문문이 있어요. 이건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민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그냥 전세 월세 주고 있는 게 60%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두 개 합치면 민간에서 80%의 전월세를 책임지고 있고 공공임대, 그러니까 세금으로 짓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20%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민간 임대업자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다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필요 없는 집을 사놓고 계속 전월세 주면서 나는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계속 전월세 돌리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 공공임대를 늘리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다 공공임대를 하면 가격 통제를 정부가 하겠지만 80%의 민간 임대가 있는데 가격 통제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민간 등록 임대 19%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등록 임대 사업자를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빌라랑 오피스텔만 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인 데는 또 막 안 되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임대 사업자를 거의 막 다 막아놓고 없애버렸는데 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복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등록 임대도 많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등록을 하는 순간 상한제가 걸리죠. 그래서 5%밖에 못 올리니까 안정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자, 그러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임대료를 못 올린다는 거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쁜 거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게 하려고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혜택을 줬었는데 그게 또 이제 집값이 많이 폭등하면서 너무 과하게 혜택 준 거 아니냐면서 소급 적용을 해서 막 다 없애버리고 막 강제로 막 말소시키고 과태료를 막 몇 천만 원씩 때리고 형사처벌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다시 미안하다 다시 좀 하자,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라고 다시 지금 손을 내밉니다. 자, 근데 단기는 다 폐지했어요. 다시 살리지 않습니다. 단기는 살리지 않고 장기 10년만 살립니다. 이것도 원래 8년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아주 옛날에는 3년짜리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3년짜리였고 그게 너무 짧다고 해서 5년으로 늘려놨다가 4년, 8년으로 다시 쪼개놨었어요. 단기는 혜택을 조금 주고 장기 많이 줄게 했다가 다들 장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가 혜택이 너무 많네 해서 막 폐지시켜버리면서 10년으로 막 늘려버렸는데 이 10년짜리는 계속 가겠다. 근데 아파트는 안 됐었는데 이제 85제곱 이하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33평형 아파트 있죠. 국민주택. 그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할 수가 있다. 다만 10년간 가지고 가면서 5%의 제한을 두고 뭐 각종 지금 뭐 규제가 많습니다. 그걸 잘 지켜서 과태료를 안 맞아야 돼.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말소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남아 있지만 어쨌든 뭐 세제 인센티브를 뭐 제공하겠다 하는데 뭐 지방세를 좀 깎아주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취득세 감면해주고. 근데 이거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이 10년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가격의 등락을 내가 다 버텨야 되고 거기다가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사실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고작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임대사업자들을 거의 뭐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썼던 게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10년 안에 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는 것 자체를 원래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세금을 엄청 중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중과한다고 하는 걸 빼준다고 했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너네 혜택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그걸 또 폐지시켜 버렸단 말이지. 그럼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고작 2, 3년 전의 경험인데 다시 하겠다고 하면은 웬만한 인센티브 가지고는 안 할 것이다.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은 뭐 3억 이하고 뭐 의무 기간을 뭐 10년으로 뭐 늘리고 뭐 15년도 뭐 하겠다는데 이거는 정부가 너무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한테도 스스로 15년을 가지고 있으라면 가지고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에서 15년은 너무 긴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좀 풀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인데 이거를 풀어가지고 뭐 50을 준다는 건지 70을 준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DSR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DSR을 규제를 그대로 하면서 LTV 풀어준다고 해서 이걸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거의 뭐 한두 채 하는 수준이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건 등록 임대사업자가 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원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려는 게 기본 분위기였다는 거. 제가 이제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를 원래 다들 싫어했고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요 정도만 풀어주면 다들 하고 싶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자, 그러면 세금을 중과한다고 협박해가지고 그때 막 아시죠? 그 김현미 장관이 이거 안 들면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라고 해서 정말 통과 직전에 막 갑자기 막 몇몇 명이 막 등록하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거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등록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지금 등록을 안 한 사람들도 세금을 인하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세금을 인하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사업자한테 특별하게 세금 인하를 더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뭐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도 안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근데 뭐 인센티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서 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가 난립될 것 같고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기 집을 포함하면 최소 3채죠. 최소 3채 이상 하는 사람만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가 저는 이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정부가 너무 과한 걱정인 것 같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이걸로는 안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이제 공공임대가 한 21%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보니까 그거 같아요. 지금 21%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 초반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상 거의 90%가 민간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20%까지 되지 않겠냐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공공임대 50만 호 공급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추진하면서 이제 주택 품질도 개선하고
뭐 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뭐 결합한다는 게 있어요. 그 단지 안에 뭐 할머니들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가 뭐 아이를 봐주고 거기 있는 분들이 서로 청소를 뭐 도와주고 하면서 뭐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정책이 있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 감안해서 공공임대 주거지를 개선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간 사적 임대가 60%죠.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전 월세를 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뭐 자기가 실거주한다면서 들어갈 거니까 나가라 할 수 있는 그냥 사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이 60% 이상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전세 사고가 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전세금을 떼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안 떼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등록 임대는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증보험도 의무로 들어야 되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사적 임대 쪽에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시장 질서를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최대한 전세 사기 단속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임대차 2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신고제 빼고 나머지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요거를 연구를 좀 해보겠다. 자기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를 좀 하자. 2+2를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걸 뭐 4년으로 갈 거냐 3년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 한번 아니면 다시 원래 2년으로 복귀할 거냐라는 거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민간 임대 등록은 그 과거에 이제 세금을 중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은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이제 4년 단기 임대, 8년 임대들이 끝나면 아마 다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등록 임대율도 많이 내려갈 것이고 더 민간의 그 포션은 계속 늘어날 거라서 정부도 사실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쪽에서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춰주지 않으면 또 다시 또 막 시장이 막 요동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공공 임대를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뭐 가격을 조정하려고 해도 공공이 딱 버티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격차가 무한정 벌어질 수는 없으니까 공공이 좀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공공 임대를 늘리려고 하면 다 세금이고 돈이란 말이죠. 지금 LH도 뭐 지금 부채가 뭐 1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돈을 충당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에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하고는 싶은데 여기서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이런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지금 세금을 들여가지고 공공을 많이 늘리는 게 안 된다면은 뭐 외국처럼 아예 대형 임대법인으로 유도할 수도 있겠죠. 외국에 이제 대형 자본들이 그런 뭐 펀드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아예 대규모로 뭐 몇천 채, 몇만 채를 사거나 지어가지고 기업형으로 임대를 하는 걸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개인 사적 임대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파편화가 되어 있어서 각자 다 주인들이 다르니까 뭐 심리적으로 뭐 가격이 막 내려가기도 하고 막 하지만 대형 임대법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럽형이나 미국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자금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부와 이제 1대1로 막 대응할 수도 있는 수준의 법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인가요? 지금 그 특정 은행에서 최대 전세 대출 이자를 0.75%를 낮춰주겠다. 근데 우대금리 0.75를 더 줘도 지금 5.6인가? 5.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전세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 이자도 무언가 낮춰줘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사실 고정금리가 뭐 없고 뭐 2년밖에 안 되는데 고정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다 변동이었는데 이번 금리 상승기 때 전세 대출 받은 분들도 타격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금리도 좀 낮추고 고정금리화 할 수 있게 상품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래서 요번에 보면 40년 만에 온 금리 급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40년간은 이렇게까지 급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굳이 고정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변동으로 가면서 3년에 한 번씩 또 갈아타기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뭐 0.5에서 거의 지금 4까지 막 완전 달려버렸죠. 이런 일이 뭐 반년 만에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고정금리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는 확실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정금리 상품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전세에도 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법 개정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지금 된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 1월 1일부터 이제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2년도 종부세 대책이 지난
가을인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종부세 대책 딱 나오고 다주택자들한테 특별하게 중과 안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막상 합의하는 또 딴판이야. 여야가 합의할 때 막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거는 정부가 하고 싶어요 정도의 어떤 방향성 제시인 거고, 여기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부동산 쪽은. 이쪽은 또 여야의 합의를 해야 되니까 여야 합의하면서 내용이 완전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 보고서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우선은 23년은 소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회복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증가세는 둔화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이 조금은 있을 거라는 걸 정부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 여력이 잔존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문화 스포츠 행사나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서 소비를 좀 하니까 이래저래 약간 소비가 활성화되는 건 있지만 반대로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죠. 22년 1월만 해도 한 4% 정도 내던 거를 지금 5.3 정도를 내고 있으니까 전 국민이 거의 1.5 이상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도 부담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지금 고용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자산이 떨어지면 소비를 또 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세를 좀 제약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경제 성장률도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보는 거는 상반기는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는 그래도 약간 반등하는 그런 추세를 예측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이제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 상반기 아주 안 좋겠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하반기에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다 정도고. 그리고 이제 물가도 사실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높은 상태인데 이게 22년에는 이제 5.1%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면은 23년은 3.5 정도. 그러면 지금 금리가 3.5 정도니까 사실상 물가에 거의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금리 정도에 도달할 거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장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 좀 이 물가 상승 여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뭐 다만 유가 하락이나 국내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물가가 조금씩은 좀 떨어져서 연말에는 3.5 정도에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보다 힘들 23년을 정부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반기가 가장 힘들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경제 전망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상황을 결국엔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긴축하고 아껴가지고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서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다시 좀 내려가는 그 시기까지는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껴서 이 시간을 지나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들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바뀔 때마다 변수가 많다. 우선은 지켜봐야 되는 거지 무언가 하나 명확하게 방향성이 보이는 거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